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전과 평가 마인드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개념, 평가의 단계, 그리고 검사의 유형, 그리고 형식적, 그리고 비형식적, 그리고 대안적 사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정 도구들은 제가 각각 설명드리고자 하니 너무나 양이 많아서 영역별로 어떤 검사 도구들이 있는지 마인드맵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평가의 개념으로 평가, 사정, 측정 이 개념들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리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측정, measurement는 수량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무언가를 측정을 해서 수치를 낸다는 겁니다. 다음 평가, evaluation은 여기 value라는 단어가 있죠. 가치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측정된 수치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다음 사정은 영어로 assessment입니다. 교육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즉, 대상 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단순한 측정이나 평가보다 더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평가의 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학생을 평가하는 것도 일련의 절차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선별입니다. 영어로 스크리닝인데요. 선별은 과연 보다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지 그 아동을 식별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가 진단이잖아요, 그죠? 굳이 모든 대상 학생들을 진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진단이 필요한 아동만을 선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선별의 과정에서 참가하는 대상은 누가 될까요? 소수 아동들만 실시할까요? 아니겠죠. 모든 아동들에게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용이 좀 적게 들고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더불어 선별의 과정에는 주로 표준화된 규준 참조 검사가 사용된다는 특징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선별의 4가지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더 심층적인 평가를 의뢰 여부가 이렇게 의뢰되는 경우, 의뢰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특수교육 필요의 여부가 여기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여기 필요한 경우는 실제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필요함 이 경우는 뭐냐면 정말 특수교육 대상자로 꼭 선정이 되어야 되는, 즉 더 심층적인 평가로 의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4가지 유형은 A, B, C, D로 나누어 볼게요. 각각을 살펴보면 A와 D 어떤가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바람직한 케이스잖아요. A부터 보면 실제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더 심층적인 평가로 의뢰가 되었네요, 그죠? D의 경우는 어떤가요? 실제 특수교육이 전혀 필요 없는 학생입니다, 그죠? 멀쩡한 학생이죠. 더 심층적인 평가로 의뢰가 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A와 D는 아주 바람직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A와 D 경우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바로 B와 C 이 2가지가 오류의 유형입니다. 둘 다 오류이긴 하나 그 특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B의 경우는 어떤 오류인가요? 실제로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그죠? 심층적인 의뢰가 되어야 합니다. 심층적인 평가로 의뢰가 되었나요? 되지 않았네요, 그죠? C의 경우는 이와 반대죠. 실제로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아주 멀쩡한 대상자인데 심층적인 평가로 의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B와 C 둘 다 오류이긴 합니다, 그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더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B가 더 잘못된 오류이죠. C의 경우는 단순히 기존에 주지 않아도 제공되던 안 줘도 되는 그런 특수교육 서비스 그냥 준다면 됩니다. 하지만 B의 경우는 어떤가요? 특수교육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결정적 시기라고 하죠. 교육에서의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C를 위양, 그러니까 false positive, 그래서 B를 우리가 false negative, 위음이라고 합니다. 둘 다 오류인데, 둘 다 false인데 하나는 positive고 하나는 negative, 한 false라는 거죠. 그리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민감도와 명확도 개념입니다. 각각 의미를 살펴보면 민감도, sensitivity는 그 선별 도구가 장애를 실제 가지고 있는 아동을 장애가 있다고 선별해내는 정도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을 있다고 선별해낸다는 정도. 그리고 명확도, specificity는 민감도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선별 도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을 장애가 없다고 선별해내는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민감도가 높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표를 보면 A, B, C, D 중에 뭐가 높은 건가요? 바로 A가 높은 거죠, 그죠? 그리고 B,
위험을 낮출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명확도가 높은 경우는 D가 높은 거죠. 그죠? D.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 없음을 알아내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B가 아니라 C. 바로 위양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장애가 없는 경우를 딱 없다는 것을 잘 알아내니까 불필요하게 특수교육에 의뢰되는 위양 그런 케이스를 줄일 수 있게 되죠. 다음은 진단의 단계입니다. 앞서 실시한 선별의 단계에서 무언가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들이 있죠.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장애의 원인은 또 무엇인지 알아보는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원인까지 알아보는 이유는요, 예방과 중재에 반영하기 위함이겠죠. 그죠? 이전 단계인 선별보다 더 많은 문항수로 더 다양한 사정 방법을 통해서 포괄적이고 정밀한 사정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적부성 및 적격성을 판정하는 단계입니다. 즉, 대상 아동이 과연 특수교육 대상자로 적격한가를 결정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 장특법 15종인가요? 그죠? 각종 선정 기준에 근거해서 적격성을 판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전 단계인 진단 과정에서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나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장애인이 반드시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닙니다. 이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바로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에게 어떤 특수교육 프로그램,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정확하게 서류를 딱 작성해서 그에 근거해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서류가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IEP.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 자료를 번역해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순서가 반대죠. 그죠? 배치를 먼저 하고 개별화 교육을 수립하잖아요. 그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관련한 사항은 장특법 22조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사항들이 포인트인가요?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원, 그리고 구성 시기 아셔야죠. 그죠? 그리고 IP 작성과 관련돼서 IP 작성 시기, 그리고 IP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죠? 교육을 했으니까 바로 평가, IP 평가에 대한 사항, 그리고 하나 더 전학이나 진학을 하는 경우 상급학교 또는 전출학교로 IP를 송부하는 사항. 그죠?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까. 먼저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원과 그 구성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은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 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입니다. 저는 보특일진관으로 외웠는데요. 맞죠? 보특일진관. 여기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끝에 교원이 아니라 인력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구성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이 팀을 구성하는 거죠? 2주 맞습니다. 그죠? 2주는 다들 지금 기억나실 텐데 2주라고만 외우면 되나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문구를 그대로 적어보면,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입니다. 그죠? 학교장이라는 거, 그죠? 주체가. 그리고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라는 거. 그러니까 매 학기가 아니고 매 학년이라는 거죠. 1년에 한 번이라는 겁니다. 그죠? 2주 이전이 아니고 2주 이내라는 거.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IP 작성 시기, IP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평가사항 간단하게 살펴보면, 작성 시기는 언제죠?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죠? 주체는 누구죠? 학교장 아닙니다. 그죠? 지원팀이 주체가 되는 거죠. 물론 지원팀을 학교장이 구성하긴 합니다. 하지만 IP 작성의 주체는 누구? 바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라는 거. 그리고 언제?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매 학기라는 말은 1년에 2번이라는 거죠. 그죠? 30일 이전이 아니라 이내라는 것도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IP에 들어갈 내용 있죠. 구성요소.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교육 내용, 평가, 계획, 교육 방법, 교육 목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저는 이 내용을 인현관의 내편 방목 이렇게 외웠는데요. 그죠?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그냥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문제사항에 모든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이라고 나오면 틀렸다라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만이 아니라 내용과 방법이라는 거. 평가도 그냥 교육평가 아닙니다. 평가 계획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평가는 각급 학교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항. 평가 주체가 누굽니까? 각급 학교장입니다. 언제 합니까? 매 학기마다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거. 저는 여기 이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사항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왠지 생활 능력 향상, 자립 능력 향상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전학이나 진학을 하는 경우 상급 학교나 전출 학교로 IP를 송부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죠? 14일 이내입니다. 기억하시고 있을 텐데요.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의 모든 내용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장인지 교육감인지 그죠? 그런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2주인지 30일인지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내인지 이런 내용들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참고 사항이긴 한데 그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는 경우 있잖아요. 특수학급 설치한 경우와 미설치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그 학교 안에 일반 학교인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 미설치교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특수학급이 설치된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학교장이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교원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팀을 구성해 IP를 수립하겠죠, 그죠? 그런데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당 학교장이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특수교사가 아니라 국어교사, 교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를 경우 있겠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해당 지역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소재한 어떤 각급 학교의 특수교육 교원에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다시 평가의 단계로 돌아와서 이어서 살펴보면요. 다음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입니다. 그죠? 두 개 차이점 아시죠? 형성평가는 진전도를 점검하는 것이고 총괄평가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총괄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 교육, 이 특수교육을 지속할 건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 중재를 실시할 건지, 지속할 건지, 중단할 건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 검사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항일 텐데요. 기억을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등 선생님들이 교육학과도 관련된 사항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규준참조검사와 중거참조검사를 비교해 보면 규준참조검사, 규준지향검사, 또 상대평가라고도 하죠, 그죠? 중거참조검사는 중거지향검사 그리고 절대평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규준이란 뭘까요? 규준은 원점수의 상대적 위치를 알기 위해 쓰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 위치. 그리고 중거는 뭐죠? 중거는 교사가 볼 때 이 해당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가정하는 최저 학습 목표입니다. 즉 최저 성취 기준인 거죠. 목적을 보시면 이 평가의 목적이 개인차를 변별하는 겁니다. 즉 선발적 교육관인 거죠. 이는 평가의 목적이 뭐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발달적 교육관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발달적 교육관 아시죠? 그러니까 충분한 학습 시간과 학습 조건만 제공해주면 거의 모든 학습자가 주어진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 사항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 선발적 교육관은 뭐죠? 선발 뭐죠? 개별 학습자를 능력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그 능력에 따라 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면 규준참조검사 같은 경우는 평가도구의 신뢰도에 관심이 많고요. 중거참조검사는 평가도구의 타당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는 이후 그 개념과 세부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장단점이 중요합니다. 규준참조검사의 장점 먼저 살펴보면 개인차를 변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동기 유발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동기는 당연히 외적 동기 유발이겠죠, 그죠? 경쟁이니까. 단점은 뭐죠? 이게 바로 또 단점이 됩니다. 경쟁이 지나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 그러니까 협력을 하기보다는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거참조검사의 장점은 뭐죠? 협력하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경쟁이 아주 과열되던 규준지향 검사와 어떤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그죠? 단점은 뭐죠? 바로 이 중거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줄넘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규준지향 검사부터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좁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경쟁적으로 하겠죠, 그죠? 장점이기도 하지만 아주 큰 단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거지향 검사는 줄넘기를 10개만 하면 패스, 10개를 못하면 페일 이렇게 되는 거죠. 10개를 하나, 100개를 하나, 심지어 1000개를 하나 똑같이 패스입니다. 그럼 10개를 넘기는 친구들 있죠. 11개, 12개, 13개 하는 애들은 1개도 못하고 2개도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협력적인 학습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거지향 검사의 큰 단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거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줄넘기의 경우 10개라는 걸 누가 정하는 거죠? 그래요. 교사가 정했다고 합시다. 그 10개라는 것이 정확한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10개를 하면 합격이라고 교사가 정했어요. 그 근거는 뭔가요? 왜 5개가 아니죠? 왜 20개가 아니죠? 왜 10개여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를 설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중거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음 살펴볼 사항은 바로 형식적 사정인데요. 우선 표준화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표준화되어 있는 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구성 요소, 실시, 과정, 채점 방법, 채점의 결과 해석하는 사항들이 모두 다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검사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표준화 검사는 일반적으로 규준 참조 검사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러한 표준화 검사에서 생활 연령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활 연령이 뭔가요? 출생 이후의 연수와 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이픈으로 이제 분리된 두 숫자로 표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10하고 하이픈하고 5라고 한다면 10년 5개월인 겁니다. 여기서 하이픈으로 해야지 소수점으로 찍으면 달라진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10.5는 10년하고 또 이제 0.5년인 거예요. 반년이죠. 그러니까 10년 6개월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하이픈과 소수점은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생활 연령을 한번 산출해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검사일, 출생일, 생활 연령 산출하는 과정에서 먼저 A 아동, 이 친구는 검사일이 2016년 11월 28일이라고 할게요. 출생일은 2019년 8월 17일입니다. 17일. 일, 월, 연의 순으로 검사일에서 출생을 빼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7년 그리고 3월 11일이 나오죠. 이때 15 이하의 날짜는 무시해버립니다. 따라서 7-3이라고 표기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B아동 경우 검사일이 2016년 10월 3일입니다. 출생일은 2008년 3월 10일이에요. 월과 일이 반대네요. 일, 월, 연 순으로 빼면 날짜가 더 적죠. 어떡하죠? 빌려와야 됩니다. 월에서 빌려오는데 월은 1이 빠져지고 30일을 늘리게 돼요. 일은. 따라서 8년 6월 23일이 되죠. 그죠? 자, 여러분, 23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15보다 크죠. 그죠? 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8-7이라고 표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아동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검사일이 2016년 9월 20일, 근데 출생일이 2007년 10월 13일입니다. 1, 월, 연으로 빼보면 이번에는 월이 부족하네요. 연에 1을 빌려오면 월을 이제 12를 가져온 겁니다. 연에선 1을 빼고 월에서는 12를 가져오는데요. 8년 11월 7일이 나오죠. 역시 7은 15 이하니까 버리게 됩니다. 8-11이라고 표기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연에서 1을 빼고 월을 10을 더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습관적으로. 10이 아닙니다. 12입니다. 어쨌든 생활 연령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점수 산출은 실제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과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문항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번까지 있고 반응을 표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볼게요. 우선 기저점의 개념을 살펴보면 베이설, 기저점이란 그 이하의 문항은 피검자가 모두 정답을 했다고 가정하는 지점입니다. 정해진 수 이상의 연속적 문항에서 피검자가 정답을 보이는 지점을 기저점으로 딱 정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에서 기저점은 4개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4개 문항을 연속으로 정답이 되면 그 점을 기저점으로 하겠습니다. 이 격권 어떤가요? 5, 6, 7, 8 그죠? 이 4개의 문항 연속적으로 정답을 보였죠. 기저점이 뭔가요? 8인가요? 아닙니다. 5입니다. 5 그죠? 5. 그러니까 1, 2, 3, 4번은 다 맞았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기저점 아시겠죠? 그리고 최고 한계점, 영어로 ceiling인데요. ceiling. 이게 천장이라는 뜻이죠. 천장. 그 이상의 모든 문항은 오답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되는 지점인데요. 정해진 수 이상으로 피검자가 오답을 보이는 지점을 바로 ceiling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3개라고 해볼게요. 즉 피검자가 3문항 연속 오답을 보이면 이제 그 부분이 최고 한계점이라고 할 텐데, 쭉 가다가 17번 오답, 18번 오답, 19번 오답 돼 있네요. 그죠? 3개 연속 오답이네요. 그러니까 최고 한계점은 뭐죠? 17인가요? 아니죠. 19입니다. 19.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에 따르면 20번은 어떻게 되죠? 실시하지 않아도 오답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시작점은 뭐죠? 말 그대로 시작을 하는 지점이죠. 검사를 시작하는 지점. 일반적으로 검사 자체적으로 그 대상자의 생활 연령 있죠. 앞에 구했던 10-6 이렇게 했을 때 그 생활 연령에 맞는 시작점을 제시를 해놓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 제시된 시작점에서 검사를 시작해서 기저점도 찾고 이후에 최고 한계점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만나는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시작점에서 오답이 자꾸 나오면 기저점을 찾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역순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시작점이 5번이었는데 5번, 6번, 7번, 8번 계속 오답이 나오면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전인 4번, 3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 다음 원점수 산출인데요. 그 예전에 이게 한 번도 기출이 되었었죠. 한번 기출이 되었던 상황인데, 공식을 말씀드리면 기저점 이전의 문항수 더하기 기저점과 최고 한계점 사이의 정답 문항수입니다. 여기서 이 앞에 기저점 이상의 문항수를 깜빡하시고 빼먹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예전에 기출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시의 상황에서 원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기저점이 몇 번이라고 했죠? 5번이라고 했죠. 그러면 1, 2, 3, 4 이 4개의 문항수 4죠. 4 더하기 기저점 5부터 최고 한계점 19까지 정답 문항수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네요. 9. 그러니까 4 더하기 9, 13입니다. 그죠? 이 학생의 원점수는 13점인 거죠. 넘어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바닥 효과와 천장 효과인데요. 우선 바닥 효과, 발음 이펙트, 기저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이스얼, 기저점이 뭐였죠? 대상자가 기저점 이하의 문항은 모두 정답을 보일 거라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저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상 학생이 연속적으로 정답을 맞추는 지점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검사가 너무 어려운 경우인 거죠. 천장 효과는 그 반대입니다. 실링 이펙트. 바닥 효과의 어떤 반대 개념이니까 뭐죠? 최고 한계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틀리는 지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죠? 검사가 너무 쉬운 거죠. 그죠? 바닥 효과와 천장 효과 개념 특징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과 평가 영역에서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로 신뢰도와 타당도 개념인데요. 역시 교육학에서도 다루는 사항이죠. 중등 선생님들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신뢰도부터 살펴보면요. 신뢰도가 뭔가요, 여러분? 한마디로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오차없이 이 개념이거든요.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오차없이 측정을 하는가를 보고 우리는 신뢰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대상이 같은 대상에 대해서 2번 측정을 해요. 2번 측정을 했을 때 얻게 되는 2개의 측정치가 있겠죠. 이 측정치가 오차가 없을 때 신뢰롭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신뢰도는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다, 신뢰도가 없다가 아니라는 거죠. 신뢰도가 높다 또는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신뢰도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여러분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제대로 한 번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장 먼저 살펴볼 사항은 바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인데요. 재검사 신뢰도라고도 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시지만 뭘까요? 한 개의 검사, 같은 검사를 같은 집단에게 2번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사예요. 그 2개의 점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있는지를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또 안정성 계수라고도 하거든요. 자, 다음은 동형 검사 신뢰도입니다. 동형이라는 용어에서 예상하셨겠지만 미리 준비한 2개의 동형 검사를 같은 피험자에게 실시해서 얻은 점수를 통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거예요. 같은 용어로 동형성 계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검사를 가지고 실시하던 재검사 신뢰도와는 좀 다르죠, 그죠? 동형 검사니까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다음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데요. 여기는 반분 신뢰도와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습니다. 우선 반분 신뢰도는 한 개의 검사를 이름처럼 반분합니다. 반으로 나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검사라고 쳤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 나누어서 이 둘의 상관계수를 산출한다는 거죠. 반드시 1번부터 10번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스페어만 브라운 공식 아시죠, 그죠? 이거 바로 반분 신뢰도와 관련된 사항인 거죠.
그리고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검사에 있는 문항 하나하나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검사로 간주해서 문항들 간의 합치성, 동질성, 일치성을 종합해서 신뢰도를 딱 알아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크롬박 알파 개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외국에 검사를 들여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딱 한 문제가 우리 문화와 너무 맞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한 문제 때문에 못 들여오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문제 하나만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생뚱맞은 문제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주변의 다른 문제들과 함께 어떤 동질성, 일치성을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이 바로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타 신뢰도의 개념으로서 채점자 간 신뢰도인데요. 이건 우리 지난 행동 수정 영역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던 사항이죠, 그죠? 막 공식으로 계산도 하고 그랬었는데, 두 검사자가 동일한 피검자를 관찰해서 부여한 점수의 일관성, 그죠?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절차적 신뢰도, 여러분 이거 좀 낯선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재 충실도, 처치 충실도, 예전에 단답형으로 이게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답이 중재 충실도였을 거예요, 그죠? 이 내용과 같은 개념인데요.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절차가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사가 그 지시된 계획에 잘 따르고 있다면 절차적 신뢰도가 높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중재를 제공할 때 중재가 순서, 그 절차가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신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차적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대상 학생이 성공을 보이지 못했다. 이때 이 중재가 비효과적이다,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신뢰롭게 진행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타당도입니다. 이는 측정 도구가 재려고 의도했던 것을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임용고시를 영어로 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절한가요? 그러니까 임용고시는 뭐예요, 여러분? 훌륭한 특수교사를 뽑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가 타당도가 낮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측정 도구가 재려고 의도했던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고 있는가. 이러한 타당도의 하위 유형을 살펴볼게요. 우선 내용 타당도는요,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검사 문항이 잘 대표하고 있는가, 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문항이 원래 의도대로 측정하려고 했던 것을 잘 반영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 내용 타당도를 목표 타당도라고도 하는데요. 즉 평가 도구가 처음에 의도했던 교육 목표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한가를 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내용 타당도는 어떤 수치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죠? 내용 타당도가 있는지 검증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쉬울 텐데요. 관련 전문가들이 타당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어떤 수치를 딱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0.7, 0.8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서술식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그 중간고사에서 A 교사가 시험지를 딱 출제를 했어요. 이때 이 시험 출제한 문제들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교과 전문가인 선배 교사, 수석 교사, 그리고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 해당 교과의 이원 분류표가 있겠죠. 이원 분류표에 딱 보고 이원 분류표와 그 시험지를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이원 분류표 아시죠? 그 해당 교과의 목표를 세분화하고 위계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배 교사나 교감 선생님이 쭉 보고 나서 이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숫자가 아니라 서술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다음은 앞면 타당도인데요. 이는 약간 비학문적인 개념이에요. 앞면이 있다, 앞면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검사 내용이, 검사 도구의 문항들이 피검자들에게 얼마나 친숙하게 보이는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피검자들이 자주 접해봤던 내용으로 문항이 이루어져 있으면 앞면 타당도가 있다,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앞면 타당도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던 내용으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들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죠? 다음 중거 타당도의 예측 타당도는요, 검사의 타당도의 기준을 미래의 행동 특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 타당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미래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대학 수능, 대입 수능이 있죠, 그죠? 여기서 수능이라는 게 뭐죠? 수학 능력 시험이죠, 그죠? 여기서 수학이 숫자를 가지고 하는 그 매스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능력, 그래서 수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수업을 잘 받는다라는 겁니다. 수업을 잘 받는다는 것은 학점이 높게 나타나겠죠. 즉 수능 점수와 대학교
졸업 평점의 상관 개수로 수능 점수의 예측 타당도를 산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임용고시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시험은 왜 치르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뭘 알아보는 겁니까? 좋은 선생님, 어쨌든 교직 생활을 잘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용고시 성적과 5년 후에 10년 후? 어쨌든 5년 후 교직 수행 능력의 상관 정도를 확인해서 임용고시의 예측 타당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임용고시에서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 필요한 교직 수행 능력과 관계없는 내용들만을 막 다루게 되면 임용고시의 예측 타당도는 어떻게 될까요? 낮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임용고시의 예측 타당도는 어떤가요? 저는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타당도의 공인타당도인데요. 이 공인타당도, 이는 새로운 검사를 제작했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타당도가 보장된 검사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타당도를 검증하는 건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공인받은 검사와의 공통요인을 본다고 해서 공인타당도, 공통요인타당도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 쉬우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능검사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 이미 기존에 지능검사로 공인된 아주 저명한 검사가 뭐가 있을까요? 웩슬러 아동지능검사나 카프만 지능검사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검사와의 공통요인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음은 구인타당도입니다. 구인타당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인의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구인이란 과학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인간의 특성을 가설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설적으로 정한 인간의 특성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질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구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그 창의성인데요. 인간의 창의성을 여러분 딱 정의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창의성을 보통 이해력, 개방성, 자발성, 자신감, 도전감, 민감성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있다면 금방 말씀드린 이 이해력이나 개방성이나 자발성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라고 하면 구인타당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창의성뿐만 아닙니다. 지능, 사회성, 자존중감 이런 것들, 인간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설적으로 정해서 구인타당도를 알아볼 수 있겠죠. 다음은 기타 타당도의 개념으로서 사회적 타당도와 경험적 타당도가 있는데요. 혹시 이 내용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적장애 영역이죠. 지역사회 생활 영역을 지도하는 내용을 우선순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두 가지 타당도 다뤘던 거죠.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개념을 한 번 더 체크해보면, 복습해보면, 사회적 타당도는 뭐였습니까? 대상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주변 사람들이 중재의 결과에 만족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동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험적 타당도는 대상 아동의 미래의 독립적인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기술인가를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동의 미래의 건강, 생존, 독립 등이 얼마나 필요한 기술인지 보는 것이 바로 경험적 타당도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너무 교육학적인 내용이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바로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그죠? 그리고 신뢰도가 낮아지면 타당도도 낮아진다. 하지만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와 관련 책에 모두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암기사항 아닙니다, 그죠? 이건 모두 이해사항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가 타당도, 그리고 비타당도, 그리고 오차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신뢰도인 거죠, 그죠? 이게 신뢰도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당도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신뢰도가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신뢰도가 하나도 없으면 타당도도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도가 높나요? 아니죠. 여기 비타당도라는 영역이 있죠.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면, 이 그림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큰 원 안에 이렇게 작은 원을 있고, 이 작은 원은 측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운데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신뢰도가 어떻습니까? 모여 있으니까 신뢰도가 높죠. 타당도는 어때요? 높잖아요. 그죠?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다 측정하고 있네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점들이 모여 있는 경우는 신뢰도는 어때요? 높죠. 몰려 있으니까. 근데 타당도는 낮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뢰도가 높아도 타당도는 낮을 수 있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신뢰도가 낮아지면 타당도는 어떻게 되나요? 쉽게 말해서 오차가 더 커지는 거네요. 자, 오차가 커진다. 자, 그래서 타당도도 신뢰도와 함께 낮아지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있어야 타당도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볼 사항은 바로 점수의 유형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한 번만 제대로 딱 정리하면 어려운 사항 아닙니다. 다양한 점수의 유형을 알아야 다양한 검사 도구에서 결과치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점수는 말 그대로 획득 점수입니다. 획득 점수. 피검자가 정반응을 보인 문항의 수인 거죠. 아까 표에서 계산도 해보셨죠, 그죠? 이 원점수로는 여러분 그 어떤 의미도 도출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점수를 변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래에 있는 변환 점수인 거죠. 아동이 수행한 것을 절대적이나 또는 상대적이나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원점수를 변환하는 것이 바로 변환 점수입니다. 자, 먼저 살펴볼 변환 점수를 살펴보면 바로 백분율 점수인데요. 이는 총 문항수에 대한 정답 문항수의 백분율 또는 총점에 대한 획득 점수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즉 전체 문항에서 몇 퍼센트를 맞췄느냐, 몇 퍼센트를 달성했는가 이런 거를 표기한다는 거죠. 너무 쉬워서 예를 들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 들어보면 총 20개 문항에서 12개 문항에서 정답을 보였거나 또는 50점 만점에서 30점을 획득한 경우 백분율 점수가 뭐죠? 60%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답을 보인 퍼센트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여기 변환 점수를 이렇게 백분율 점수와 아래의 유도 점수로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백분율 점수는 금방 설명드렸죠.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즉 중고 참소 검사의 결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와 달리 유도 점수는요, 점수들 간의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 원점수를 변환시킨 변환 점수예요. 이런 유도 점수에는 어떤 점수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유도 점수는 발달 점수와 상대적 위치 점수로 나뉘는데요. 발달 점수는 말 그대로 아동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예요. 그 하위 점수로서 등가 점수는 그 원점수를 연령이나 학년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연령이 연령 등가 점수, 학년이 학년 등가 점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수가 몇 점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일반적인 발달 수준의 어떤 평균적인 수행과 비교해서 몇 세 몇 개월의 수행 수준이다 라고 나타낸다는 거죠. 연령 등가 점수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발달 연령, 정신 연령, 사회 연령, 언어 연령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아시겠죠? 평균적인 수행과 비교해서 얘는 몇 세 수준의 발달이다, 몇 세 수준의 정신 연령이다, 몇 세 수준의 언어 수준이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학년 등가 점수도 원점수 몇 점이 나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인 수행 수준과 다 비교해서 이 점수 수준은 이 학생이 보인 원점수를 보니 얘는 대략 몇 학년 그리고 몇 개월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지수 점수는 뭔가요? 이 책에 따라 비율 점수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발달률의 추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공식을 말씀드리면 생활연령분의 연령 등가 점수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 연령 등가 점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정신연령이면 정신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IQ죠. 지능지수 IQ가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생활연령 넣고요, 이 학생의 어떤 정신연령을 넣어요. 정신연령 넣고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IQ가 나오는 거죠. 생활연령 CA분의 정신연령 MA 곱하기 100, 이게 바로 IQ, 지능지수. 이런 식으로 사회성숙도 검사 같은 경우도 사회성 연령을 생활연령으로 나누어서 사회성지수, SQ죠. SQ를 산출하게 됩니다. 뭐뭐 지수, 지능지수, 사회성지수 이런 지수를 그런 값을 산출하다 보니까 지수점수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상대적 위치 점수인데요. 이는 원점수를 변환해서 아동이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수인데요. 하위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백분위 점수가 있어요. 용어가 비슷하죠. 앞에 살펴봤던 백분율 점수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구분하셔야 되는데 규준 집단에서 어떤 학생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전체 학생 중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표시 방식이에요. 역시 유도 점수니까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하는 점수겠죠.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인 어떤 검사에서 100점 중에서 이 A라는 학생이 원점수 80점을 받았어요. 백분위 점수가 70이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A 학생이 받은 8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전체 집단의 70%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표준 점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점수 자체로는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A 검사에서 80점, B 검사에서 70점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두 점수를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B 검사가 70점이 A 검사 80점보다 더 잘한 거일 수도 있어요. 숫자는 낮아도.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 검사는 80점 화면 빼고 전부 다 100점이에요. B 검사는 70점 화면 빼고 전부 다 빵점이에요. 그죠?
너무 극단적인가요?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점수들을 평균과 표준편차가 같은 정상 분포곡선상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표시해서 의미 있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표준점수인 겁니다. 하위 유형으로는 Z점수, T점수, H점수 있는데 각각을 살펴볼게요. 세부적 공식은 여러분들 좀 아실 텐데요. Z점수, G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원점수 빼기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T점수는 50 더하기 10G, 그리고 H점수는 50 더하기 14G입니다. 자, 예를 들면 평균이 82점이고 표준편차가 4인 경우 원점수가 90점인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의 표준 점수들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Z점수는 어떻게 되죠? 4분의 90 빼기 82, 그러니까 2네요, 2죠. G는 2입니다, G. 그러면 T점수는 공식이 뭐였죠? 50 더하기 10G죠. Z가 얼마였죠? 2였죠. 그러니까 70이 되고, H점수는 공식이 50 더하기 14G니까 78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검사들마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달라요. 그죠? 다를 수밖에 없죠. 난이도가 다를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검사는 82와 4였어요. 근데 다른 검사들은 다르겠죠. 평균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표준편차도 그럴 것이고 검사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원점수가 몇 점인지 그걸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원점수를 표준점수화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C점수는 구분점수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신 스탠9 점수 있죠? 스탠다드 9 점수. 9개의 간격으로 나눈다고 해서 9분인 겁니다. 9분. 공식은 5 더하기 2G고요. 우리가 수능에서 9등급 다 나눈 거, 이게 바로 스탠9 점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이루는 경우 이런 식인 거죠. 총 9개 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스탠9이 이렇게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구점이 되고, 수능 등급은 어떻게 되죠? 반대죠, 그죠? 이게 1등급이고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점수의 체계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검사에서 획득하는 점수가 뭐라고요? 원점수죠. 그런데 이런 원점수는 그 어떤 정보도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몇 개 맞춘 거 정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변환 점수로 변환하는데요. 이런 변환 점수는 또 절대적인 해석을 하는 백분율 점수가 있고 상대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유도 점수가 있다. 그죠?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유도 점수는 다시 아동의 발달 정도를 알려주는 발달 점수가 있고, 여러분이 아는 사회성 지수, 지능 지수 등등의 지수 점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상대적 위치 점수로서 백분위 점수와 함께 G 점수, T 점수, H 점수, C 점수와 같은 다양한 표준 점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여러 공식들로 계산까지 해봤잖아요, 그죠? 점수 체계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비형식적 사정으로서 면적과 관찰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는 앞서 우리 행동수정에서 아주 깊게 다루었던 사항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기능평가 위에서 실시하는 뭐죠? 공식? 간평, 직관, 실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면접이 간접평가 유형인 것이고 관찰이 직접 관찰의 유형인 겁니다. 그렇게 간평, 직관으로 기능을 알게 되면 좋은데 이게 여전히 모호하다, 아직도 잘 아리송하다, 그때 실시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실험 분석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면접에 비구조화, 반구조화, 구조화 면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관찰에는 산점도, 산포도라고도 하는데 일화 관찰 기록, 사건 기반 기록, 시간 기반 기록 등등, 이 내용들 다 아실 거고요. 혹시나 지금 또 헷갈리시거나 한다면 가지고 계신 기본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보내드린 행정수정 마인드맵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안적 사정이라고 서술을 해놨는데요. 대안이라는 게 얼터너티브죠. 얼터너티브. 기존의 다양한 검사 도구를 통해서 대상 아동을 사정하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저희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은 더 그런 게 많겠죠. 기존에 제작된 사정평가 도구들이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 그 넓은 스펙트럼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상용화된 검사 도구 딱 하나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딱 사정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육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 대안적 사정이에요. 첫 번째 유형으로서 수행 사정이 있죠. 다른 대안적 사정의 유형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행 사정은 이름처럼 수행을 강조해요. 기존의 전통적인 표준화 검사가 몇 점이라는 어떤 결과를 딱 산출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 수행 사정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알아본다는 거죠.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과정까지 중요시한다는 거죠. 결과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죠? 그리고 수행 사정은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까지 총체적인, 전인적인 평가를 지향한다는 거.
지향이죠. 지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총점으로 몇 점 아니고 프로파일로, 점수가 아니라 서술적으로 보고 되겠죠. 다음은 포트폴리오인데요. 함정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 특정 영역에서 학생의 능력, 진보, 성취를 나타내주는 의미 있는 학생 작품 모음집, 이렇게 설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 수행사정과도 구분되는 이 특징은 바로 자기 반성, 자기 성찰, 리플렉션입니다. 단순히 누적적으로 자료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누적적인 학습 과정을 보면서 반성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반성을 하는 게 꼭 뭐 잘못해서 반성하는 게 아닌 거 알겠죠, 그죠?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발전 과정을 본다는 거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3월, 4월, 5월, 6월 자신의 학습 진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이는 그 학기 말이나 연말에 학부모님 또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그 아이의 진전도를 점검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 포트폴리오 잘 이해되시죠? 다음은 교육과정 중심 사정인데요. 이는 아동에게 가르치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아동의 수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준참조검사나 중고참조검사의 한계점들이 인식이 딱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관심을 많이 받게 됐는데, 이게 개별 아동의 강점과 제한점을 찾아내는 데 적합해서 장단기 교수 목표를 판별하고 또 IP를 작성하는데 아주 큰 활용하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크게 5가지 하위 유형이 있어요. 중고참조 교육과정 중심 사정, 교육과정 중심 측정, 교수 설계형 교육과정 중심 사정, 교육과정 중심 평가, 교육과정 중심 사정입니다. 여기서 CR-CBA랑 CBM이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살펴볼 교육과정 중심 사정 유형은 바로 CBM입니다. 커리큘럼 베이스드 메저먼트, 교육과정 중심 측정인데요. 이 CBM은 기존의 교준참조 검사를 대안해서 실시하는 공식적 사정이에요. 교준참조 검사처럼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죠. 공식적 사정이라는 거죠. 기존의 교준참조 검사 살짝 비교한 사항을 표로 그려서 설명드리면, 우선 규준의 범위가 달라요. 교준참조 검사는 국가 단위로 규준이 큰데요. CBM은 지역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단위라면 교육부, 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자료 이런 것이고, 지역 단위라면 어떤 거죠? 여러분 사회교과서 같은 경우 지역별로 제작되는 거 아시죠? 지역별로 제작된 그런 사회과 부도 자료, 참고 자료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 검사를 실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시 간격을 보면 이건 단기간 내에 반복을 못하죠. 하지만 CBM은 자주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이건 얻을 수 없는데 CBM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그죠? 그리고 형성평가에서 활용을 보면 이건 불가능한데 CBM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교준참조검사는 높은데 CBM은 낮다는 거. 그리고 이 CBM도 그렇고 이후에 살펴볼 CR-CBA도 그런데 그 실시 단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역시 기출사항입니다. 순서대로 CBM의 순서, 절차 단계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측정할 기술을 확인하기입니다. 읽기, 쓰기 등등 기초학습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을 측정할 것인가 결정하는 건데요. 이후 살펴볼 CR-CBA보다 이 영역에 제한이 좀 있긴 있어요. 이건 이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영역을 그리고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동이 필요에 따라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측정할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측정할 기술을 확인하는 거.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검사지를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앞에 1단계에서 결정을 했죠. 어떤 측정 기술을 할 건지, 어떤 측정 기술을 할지 결정이 되었으면 향후 1년간의 교육과정을 대표할 수 있는 검사지를 딱 만드는 겁니다. CBM 기간에 실시할 검사 횟수와 동일한 숫자의 동형 검사를 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동형 검사 아시죠? 다른 문항으로 구성이 되지만 내용, 형태, 문항수, 난이도 등이 어떤 동일한 검사인 거예요. 동형 검사. 그리고 세 번째, 다음 단계는 검사의 실시 횟수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공식은 기초선 3회 플러스 주 2회 곱하기 실시 주입니다. 총 몇 회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기초선 점수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기초선 점수, 베이스라인 스코어, 그 아동의 진전을 측정하는 근거가 되는 시작 점수, 그래서 비기닝 스코어라고도 합니다. 시작 점수라서 그 기초선 점수 결정을 위한 3회의 어떤 검사 점수의 중앙값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평균값 같은데 평균값이 아니라 중앙값이라는 거, 이거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체크하세요. 다음 단계는 목적을 설정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목적이 뭔가요? 목적, 골. 이거는 CBM이 끝날 때, 즉 그 해당 학년이 다 끝날 때 기대가 되는 점수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목적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규준이 있는 경우는 아동이 학년에 해당하는 규준에 딱 맞추면 돼요. 근데 이는 기초선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고요. 다른 유형으로는 문헌들에서 제공하는 학년별 주단위 기대 성장률 (Expected Weekly Growth Rate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1, 2, 3학년이 있고 읽기 영역, 세마기 영역 뭐 등등 영역은 다양하게 있겠죠. 일단 읽기 영역만 해보면 학년별로 기대가 되는 성장률이 있다는 거죠. 하위 내용으로는 현실적인 성장률과 야심적인 성장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한 성장률과 앰비셔스한 성장률이 있다는 거죠. 이 야심적 성장률이란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현실적인 성장률보다 좀 더 높은 기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강론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일반 아동이나 특수 아동 모두 좀 더 높은 목표, 좀 더 어려운 목적을 설정하면 좀 더 나은 성장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앰비셔스한 성장률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겠죠.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읽기 영역을 보면 대상 학생이 2학년이라고 하죠. 기초선 점수는 55점이고 32주 플랜으로 진행한다고 해볼게요. 자, 현실적인 성장률은 어떻게 되나요? 55 더하기 위에 보니까 2학년은 뭐죠? 1.5죠. 현실적인 성장률이니까. 그러니까 55 더하기 1.5 곱하기 32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3이 되네요. 그리고 야심적 성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55 더하기까지 똑같고 위에 앰비셔스 성장률은 어때요? 2.0이죠. 그래서 55 더하기 2.0 곱하기 32 119가 되네요. 맞나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단계는 표적선 에임 라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 에임 라인은 뭐냐면 기초선 점수와 목적으로 설정한 점수를 또 연결하는 선인 거예요. 목표가 되는 선이겠죠. 그래서 표적선, 목표선인데 가로가 수업 회기이고 세로축은 검사 점수인 거죠. 기초선 점수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선 점수의 중앙값이죠. 평균값이 아니고 중앙값이고 그것과 목표를 하고 있는 점수를 쭉 연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죠? 자, 다음 단계는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한 달이라면 4주니까 7번에서 8번 정도 되겠네요. 예, 더 많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검사 점수를 기록하고 기존에 그어놓은 표적선과 비교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교수 방법을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겠죠. 목표와 너무 동떨어진, 너무 저성치를 보인다면 중재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꿨다면 상황 구분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중재 이름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그죠? 마지막 단계는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자, 저는 이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확제, 획기, 목표, 설수해라는 공식으로 외웠는데요. 맞나요? 확제, 획기, 목표, 설수해. 단계별 명칭과 세부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사항은 바로 중거참조 교육과정 중심 사정 CRCBA인데요. Criterion Influenced Curriculum Based Assessment입니다. 자, 기존에 중거참조 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를 대안하기 위한 비공식적 사정인 겁니다. 앞서 살펴본 CBM이 기존의 규준참조 검사를 대안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공식적 사정이라면 이 CRCBA는 기존의 중거참조 검사를 대안적으로 실시하는 비공식적 사정 방법이라는 거죠. 아동의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교사가 제작한 검사로 실시되며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의 예를 들면 발달 교육과정, 나선형 교육과정, 비확립 교육과정 등등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교육과정의 개념들은요, 발달 교육과정은 수학이나 읽기 과제 등의 위계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나선형 교육과정은 수준별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전의 수준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이고, 비확립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아동의 요구를 반영해서 교사가 제작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시 CBM처럼 이 CRCBA도 적용의 과정, 그 단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총 5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측정할 기술 확인하기입니다. 측정을 하고자 하는 영역과 어떤 기술을 확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대상 아동이 세마기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교육과정에 포함된 기술 영역을 파악하는 거죠. 세마기니까 관련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숫자 쓰기도 있을 것이고 자리값도 있을 것이고 대소 개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등등. 두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설정한 기술 영역들의 목표별로, 즉 하위 기술별로 나눠서 딱 정리를 하는 거죠. 목표를. 예를 들면 이런 표를 작성할 수 있겠네요. 목표, 문항번호, 검사일, 1, 2, 그리고 총점. 이 표를 보시면 CRCBA에서 활용하는 이 표의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바로 요약지라고 합니다. Summary Sheet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약지를 보시면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목표가 있고, 목표에 적합한 문항의 번호가 있고, 수행 기준이 있고, 간단하죠. 네. 다음 단계는 문항 제작하기 단계입니다. 실제로 문항을 제작하는,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사항은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다른 문항으로 구성된 3개의 분리된 검사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3개의 분리된 검사지. 예.
검사 1, 검사 1의 2, 검사 세 번째 날짜 이렇게 겹쳐서 실시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바로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이 전형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산발적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산발적인 반응을 통제해서 아동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내용 보시면 아시겠죠. CR12에는 저성취 아동이나 통합교육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또 배려해서 대상으로 해서 제작이 된다는 거 고려하고 있다는 사항. 다음 단계는 수행 기준 결정하기 단계인데요. 바로 각 목표에서 숙달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 기준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살펴본 요약지에 체크된 내용으로 결과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숫자 쓰기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 하지만 자리값에는 문제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떤 기술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도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학생도 있겠죠. 이런 학생들을 집단화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겠죠. 그룹별로. 자, 이 5단계도 역시 그 단계별 명칭과 제가 말씀드린 세부 사항들도 다 모두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외운 공식을 말씀드리면 측목 문수 검자해입니다. 맞죠? 측목 문수 검자해.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살펴본 CR12A와 CBM은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 개념 이해가 더 쉬운데요. 표를 그려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 둘은 기존에 어떤 검사를 대안하기 위한 것이었죠? CR12A는 중고 참조 검사, CBM은 교준 참조 검사였죠, 그죠? 그리고 표준화 여부로는 이건 비표준화였고, 이거는 표준화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지 형식적인지 여부를 본다면 이건 비공식적, 비형식적이었고, 반대로 이건 공식적, 형식적인 방법이었죠.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이건 입증이 불가능했고, 이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평가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가 봤을 때 이건 프로그램 계획과 형성 그리고 총괄 평가에 활용할 수 있었고, 이건 모든 단계에 활용이 가능했다는 것. 그리고 장단기 목표 중에서 어디에 적합한지 본다면 이건 단기 목표에 적합하고 이건 장기 목표에 적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2주 1년 이랬잖아요. 장기 목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CR12에는 다양한 영역이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CBM은 특정한 영역, 기초학습 기술 영역, 예를 들면 3RS나 철자 등에 적합하다는 거. 그리고 대상 연령으로는 CR12A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역에 적용한다는 거 보면 어때요? 전 학년기에 쓸 수 있겠죠. 프리스쿨, 어릴 때부터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CBM 같은 경우는 어때요? 3RS, 철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학년기에는 적용이 어렵겠네요. 학년기 학생들에게만 활용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CR12A와 CBM 이렇게 차이점만 있는 건 아니죠. 공통점도 있죠. 바로 경도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주요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아동에게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아동의 수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 바로 CR12A와 CBM 둘 다 해당되는 공통점입니다. 기존의 규준 및 참조, 검사를 대안해서 나온 교육과정 중심 사정, 이 내용들은 과거에도 많이 기출됐습니다. 개념과 절차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도 충분히 기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의 내용은 다양한 검사 도구를 영역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각 장애 영역별로 공부를 하시면서 틈틈이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나중에 이거는 해야지라고 해서 미루어 놓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던 검사 도구들 전부 다 보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몇 가지 검사 도구들은 좀 구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검사 도구별 구성 요소, 그리고 그 검사 도구별로 산출되는 검사 점수의 유형, 아까 점수의 유형들 언급해 드렸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새롭게 검사 도구가 개정된 게 있다면 개정 과정에서 초점을 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등등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전과 평가 영역 마인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에 대한 마인드맵을 전해드리게 되네요. 드디어 마지막 영역이네요. 마인드맵이 이제 끝을 향해서 가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메일과 댓글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의 응원에 아주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힘내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